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남북 관계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또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도 바뀌어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좋은 강의 모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민주주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2월 3일 23시 이게 윤석열이 12월 3일 10시 30분에 선포에 11시를 기해서 개헌을 선포를 한 시간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시를 하는 게 있어서요. 정치지방생들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이제 현영탁 민주공화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것, 1인 1표주의, 민주주의적 제도, 절차에 관한 것이고, 공화정이라는 것, 이게 사적이지 않고 공적인 관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공화국의 중대한 도전을 윤석열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떤 것들을 보냐면 자유, 평등, 법치, 대의제, 그리고 견제와 균형.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규칙의 최고 규범입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그 유지하는 것의 핵심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권력은 오로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헌법 1조 1항과 2항의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지망하고 정치를 바라보고 하게 되는데 이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방의회 의원을 10년 하고 국회의원을 10년 했는데 실제 이번 이제 내란 사태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위협을 받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12월 3일에 국회에서 저는 이제 12월 3일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12월 3일에 국회에 계셨고 그리고 모범생이라 공부하셨고 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님의 만찬을 하는 이제 만찬 자리에 참석해서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TV를 켰더니 이제 개엄을 이제 윤석열이가 TV에 MBC에 나타났어요. 이걸 시사계 창인가를 보려고 틀었는데 갑자기 밑에 개엄이라고 선포돼가지고 저는 그게 5번 줄 알고 MBC 기자 전화번호 막 찾고 있었거든요. 찾고 있는데 저희 보좌관이 전화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
국회에 돌아가서 제가 한 일, 제가 국회 그 사당 앞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인데, 제가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열고 거기에 불을 켰습니다. 첫 번째. 이거 아무도 몰라. 그리고 두 번째, 본회의장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생각났던 거예요. 맨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니까 뛰어가서 이제 단톡방에 본회의장으로 모이자고 이제 글을 올려놓고 가서 도착했더니 거기는 이제 경비구역이니 거기 계신 분들은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여성의 이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못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1층에 가서 이제 그 의장께 그 당시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을 전화해서 국회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열지 않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이런 국회의원들과 또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를 민주공화국을 지킨 거죠. 지금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제 김한규는 잘생겨서 여기 없을 거고, 저는 좀 목소리가 좋아서 없을 거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실제 두렵고 정말 긴박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12월 3일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이 승리할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신문에 나왔던 사진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 취지가 개헌 선포의 절차적인 것 미준수로 헌법 및 대환법 위반, 그 다음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 선관위는 실제 그 정치적 선관위는 헌법상의 이런 기관들을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어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기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없었던 얘기인데 이제 12월 3일이 다가와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여러분 이제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어때요? 안 좋아졌어요. 원래 제주도의 열대 일수가 혹시 며칠인지 아는 사람? 폭염 일수가 며칠인지 아는 사람? 네. 많아요? 네. 열대 일수가 한 70일 정도 됩니다. 열대라는 건 25도씨 이상 밤 시간이 지속될 때 되는 시간인데요. 이게 사실은 3, 4년 전만 해도 20일 이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걸 보시면 1950년에 태어났을 분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온도 있어요. 지금이 1.5도, 2020년 수준이 지금 1.5도예요. 작년에 일부 1.5를 넘은 것을 1.5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져야 될 것은 50년에 태어나신 분은 몇 년 안 사시면 돌아가시니까 적당히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기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1980년에 태어난 친구는 앞으로 2060년이 돼, 2050년이 돼야 70살이 됩니다. 그럼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책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도 상황을 보면 3월에 경북의
초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피해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 그리고 이재민수가 3,587명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강릉 가뭄이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만 5,177억 원입니다. 군산의 7월에 시간당 152mm가 지금 이제 1850년부터 1900년대 대비해 지구 연평균 기온이 지금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00년대까지 거의 사실은 이 온도가 거의 1만 년 가까이 지속된, 이 1만 년 온도가 이 100년 되는 사이에 1.5도씨가 올라갔거든요. 보통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0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 동안에 10,000년이니까 100배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80몇 년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하였어요. 여기 보시면 300ppm 미만으로 쭉 됐는데 지금 몇이냐? 420ppm. 지금 대한민국은 430ppm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고 보면 1.5도씨가 올라가면 폭염일수가 높은 1.5도씨는 우리가 이제 NDC 지구를 2050년까지 1.5도씨로 막을 것이냐, 2도씨가 될 것이냐, 3도씨가 될 것이냐, 4도씨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구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3호가 1.5도씨인 경우는 1.5도씨로 올라가는 경우는 70%에서 90%가 산호가 소멸하게 되고요. 2도씨가 되면 99%가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육상 생태계로 보면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될 비율이 1.5도씨인 경우는 곤충은 6%, 식물은 8%, 2도씨인 경우는 이게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생태계,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전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9년간의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1.6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충수는 50년간 1.23도씩, 해수면은 30년간 2.97도씩, 세계 평균이 1.7mm인데 그러니까 이것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비용은 이제 10년간 계산했던 약 경제적 손실 비용과 복구 비용에서 한 11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투자하면 미래에 이러한 이제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그 손실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30년간 우리나라의 날씨인데요.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0일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의 시작이 각각 17일과 11일로 빨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죠. 가을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봄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재밌는 지금 주요 농산물 원래 PPT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고 보시면
서울이 지금 이제 그 한라봉이 청주, 신천 여기까지 지금 진행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양은 얘기하지만 인삼은 이제 연천, 강원도 연천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낭 원래 다낭가 이게 이게 제주도죠. 네. 요 밑에 다낭가 지금 이제 부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갈치가 어디로 갔냐면 부산보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갈치 어장 형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 어종 변화가 어떻게 분석을 한가하면 기상청에서 추정한 추정치인데요. 지금 이제 반어는 아시겠지만 반어는 이미 이제 울릉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울릉도까지. 그러니까 방어 축제하는데 방어가 없어서 울릉도에서 속초에서 강릉에서 공주에서 방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는 조금 나긴 하는데 자리를 속초나 이쪽에 가면 자리 물에 팝니다. 자리 물에. 이제 그렇게 그럼 온도가 해수 온도가 얼마 올랐느냐? 1.1도 올랐습니다. 해수 지금 평균 온도는 1.5도 좀 올랐지만 1.1도 올라간 것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갈치 어획량을 봤더니 지금 제주 근처에 갈치 어획량이 12,000톤에서 2008년에 2024년에 3,900톤, 4,000톤. 지금 갈치는 대부분 다 동진하에 가서 잡고 있고요. 어기어장은 다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반어, 이거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연구에서 동해 정치망이라고 하는 망을 쳐서 잡는 고기의 비율을 봤더니 반어 어획량이 2006년도에는 그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톤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9,000톤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가 같은 온도에 있는 거를 선을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제주도가 여기 있는데 보이시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제 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2년간의 제주 평균 기온을 봤더니 2023년에 17.8도라고 평균 기온이 1990년에 16.5도에서 1.3도가 증가했습니다. 제주가 사실은 기온 상승도 빠르고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도 전국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공기가 좋은 공기야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측정 시점마다 다르고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값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이제 기상청이 갖고 있는 이런 칠구소, 그러니까 이제 고산의 기상대 이런 칠구소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80년, 100년의 제주 평균 기온을 맞으면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잘 해서 1.5도씨로 막으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432ppm 정도의 제주시 평균 온도는 18.1도, 서귀포는 18.5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4도씨쯤 되면 지금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1000ppm이 넘어서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호흡하기도 좀 곤란해지고요. 다보스 포럼
플랫폼에서 이제 그 선정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지구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게 뭐냐 했더니 1위부터 4위가 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겁니다. 극한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주요한 변화, 천연자원의 부족.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극단적 기후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죠.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유엔 기후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교토 정서를 채택하고 선진국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제 2015년에 얼마 안 된 조사죠. 10년 전인데요.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탄소 NDC가 뭐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영어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우리는 2035년 NDC 목표를 몇 %라 국가에 냈을까요?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정부는 결정했을까요? 모르구나. 우리 죽여야 되는데. 51%에서 53%에서 61%예요. 레인지. 61%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최소 대한민국을 해야 된다고 지정했던 것이고요. 61.2%인데 그리고 유엔 IPCC가 권고한 기준이 61.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53%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53%로 결정했을까요? 감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우리가 2030년 NDC 목표가 몇 %씩 아십니까? 이건 알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저 윤석열이 아리백 모르는 거랑 똑같아. 40%입니다. 40%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100기가와트.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5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6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상풍력, 풍력, 태양광. 주되게는 사실은 태양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강,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에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 목표를 이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은 40%, 2035년은 53에서 61%의 레인지로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탄소중립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게 탄소중립을 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그러면 이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요새 GPT 쓰시죠? 요새 제미나이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미나이랑 GPT랑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GPT가 저한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을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서 전력량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지금 이 산업 탄소
가스, 석유, 석탄. 그래서 석탄 발전소는 저희 공약의 이제 국정과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은 퇴출하겠다는 게 국가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석탄을 지금 떼고 있는데 석탄을 이제 철강을 만들려면 유연탄을 넣어서 만드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탄소 감축과 관련되어서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이 그래서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유럽에서는 일정 정도의 탄소 감축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제품인 경우는 완전히 탄소를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제품만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상 풍력까지 중국이 사실상 권유를 하고 있고,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태양광은 80%에서 95%, 한 5%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하나쿠시엘 하나 남아 있는데요. 하나쿠시엘은 지금 미국에 가서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한국 공장은 사실상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중국 거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중국만 돈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탄소 감축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만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은 70%고 전기차는 60%. 내년 되면 더 달라질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중국이 계속 전기차를 생산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좀 더 보급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유럽이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의해서 발전 부문의 탈탄소가 중요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아리백에 대한 아리백은 아시죠? 윤석열이 그렇게 놀렸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100%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재생에너지가 뭔지 아는 사람?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또 뭐 있을까요? 예, 지연, 뭐 조력, 미화력량. 예,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새로 이용해서 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하면 신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을 넣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폐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이제 포함시켜서 CFI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실제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국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이니에은 알리백 협력, 우리도 알리백 선언을 하는데 기업마다 실제 기업들 간의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포춘 1000 이상에 해당되는 영양행위 자원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446조는 2030년까지 60%, 2040년에 90%, 2050년 100%를 조달 서로 협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걸 되냐 안 되냐 판단할 때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ESG 경영을 할 때 ESG 경영 지표에 이걸 넣어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협약을 달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주식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경씩 돈 가지고 있는 지난 블랙원이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한 1000조쯤 되고, 아까 연기금 일경조쯤 되는 그런 친구들이 투자할 때 탄소 감축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상승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파리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기후위기는 얼빠진 과학자들의 얼빠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위기를 처음부터 제기했을 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 보시면 탈퇴했지만 지금 미국의 기후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 상향 주가 24개주가 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 기후 동맹은 주정부가 예산을 끊어도 주정부 예산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4%고 국내 총대당 57%.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탈퇴는 했지만 탄소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들의 주 중에 공화당 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공화당 표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연방 의원들이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기후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라고 보면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890년대 수준까지의 농도를 낮춰놓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구의 탄소 농도는 한 260ppm 정도 됐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순 배출량,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맞춰내는 일입니다. 그 농축산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소가 이제 되새김을 하면서 메탄을 발생시키는데, 그 메탄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경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큰 전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작에서는 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논의 농부를 위해서 조정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이제 소의 메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소는 이제 하나는 사료, 장내에서 미생물이 발효되지 않는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방안으로 줄여내는 것. 그리고 가축 사육 도수를 일정 정도수로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2020년에 기후 소송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후 소송을 했고, 그 기후 소송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홈즈에서 이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50년까지의 장기 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세대의 책임을 지금 기성세대는 다 져야 된다. 이렇게. 결국은 이 일은 우리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살짜리 그 아이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의견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앞서 이제 우리가 2035년 NDC 목표를 53에서 51. 사실은 이 과정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맡고 있고, 당에서는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기후행동 포럼이라고 하는 비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멤버들과 있을 때 우리는 최소치가 60일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지금 해야 된다. 결국은 선택해야 되고, 이건 선택의 문제이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가져오는 지금 여기 보시면 48일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선을 선언경사라고 합니다. 40% 보이시죠? 40에서 일자로 쭉 보면 53%가 나옵니다. 근데 정부는 뭘 가져왔냐면 한 50%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 마지막 날까지 당대표, 대통령님, 국무총리 다 전화하고 설득해서 결국 53%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53%를 얻어냈지만 실제 갈 길은 너무나 많은 과정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 지난 저희가 20년 넘게 해왔는데 35기가와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65기가와트를 하려면 1년에 11기가와트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기가와트씩 달성이 가능한가 고민이 많죠, 사실은.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을 이제 지난 우리 대선에 햇빛연금 반환연금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제주도가 공풍화 개념, 그 다음에 태양광도 사실 이제 그런 공동 소유의 개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 소득이 기업에게 다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성장 대동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부양을 하겠다. 이제 서양 지금 이제 의원님들 이제 도의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하는데 U자형인데 왜 제주 땅을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약사항에는 제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국정계획위원회에서 국정계획을 하는 빼는데 뺀 의미가 별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제주의 에너지 믹스로 보면 제주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총량을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7기가와트 정도로 됩니다. 7기가와트는 실제 제주가 필요한 전기량은 어느 정도냐면 1.7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과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하루 종일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배 정도를 더해서 생산량을 계산합니다. 발전 설비량과 생산량을 나누는데 발전 설비량의 4분의 1 정도를 생산량으로 보여요. 1.75기가와트인데 보시면 지금 추자도 예산 분력이 3기가와트입니다. 지금 제주에 저 3기가와트 돌리면 제주가 에너지 대란이 납니다. 이게 전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이제 이경철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는 주파수를 맞추는데 발전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됩니다. 저렇게 생산한 전기를 제주도에 공급할 수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저걸 공급하면 전체 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전력 낭비만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 단위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추자도 계산을 우리가 이제 빼게 돼요. 그래서 육자역이 안 되는데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주가 생산되어진 전기를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생산한다면 그 생산되어진 발전소는 이제 육지에 이제 변전소에 접속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크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주형 분산을 이제 특화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도를 이제 설계하고 있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제주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고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한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공부하고 배워야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시범 사업을 다 해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연구에 우리 제주 기업이나 제주의 연구자들이 제대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선점해서 여기서 제주도에서 1등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 제주에서 1등한 기업이 전국 1등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국 1등 먹으면 세계문에 나가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 식스페어레이즈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이제 유럽에 나가 스타트업 기업인데 유럽 기업에 나가 있고 상장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핵심은 이제 지금은 발전사와 판매사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판매사고요. 그 다음에 중부발전이나 남부발전은 발전사입니다. 발판을 병합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1메가짜리 하고 누가 3메가짜리 하고 누가 5메가짜리 이걸 묶어가지고 발전소를 가상발전소를 묶어서 판매가 가능하고 제주 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VTG나 P2G나 P2H 보면 이제 파워 투 게스 P2G는 수소를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드는 걸 P2H라고 하고, 그 다음에 DR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기가 필요할 때 내가 전화했다가 전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 판매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제도들을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파도 아리백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ESS 히트펌프를 결합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내년 예산이 200억 정도 예산 올라갔다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70억 남기고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예산을 그냥 끝까지 물건을 넣어서 상임위 전체 합의에 이제 조건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에 없어서 사실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상임위 그래서 의결이 되버려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이제 필요 없는 사항만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 에너지 체계를 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탄소 중립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지역 카페하고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사람 상품권으로 이제 탐나는전을 하고 있는데, 탐나는전이 지금은 단순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만 하는 시스템인데, 저기 충남 부여에 갔더니 굿드래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굿드래페이는 지역 순환형 화폐였습니다. 그 지역 순환형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탐나는 전이 된다면, 내가 이제 정부로부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박원철 의원님 상점에 가서 계산했어요. 그럼 박원철 의원님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10이었는데 내가 10을 결제해 줬으니까 20이 되면 20을 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계속 돌게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우리가 결제하면 손을 대서 없어져 버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민해 보게 되냐면, 경로당에 회장님이 제일 고민이 박원철이 뭡니까? 회장님 고민. 교식비, 간식비. 이제 저런 말씀도 하시고, 제 걱정이 이제 정산하는데, 그죠? 그 경로당에 다니는 경산할 때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 직원은 며칠씩 죽습니다. 이거 정산하려고. 회장님에게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10만 원인가. 그 활동비를 누구 주냐면 총만 주잖아요. 총으로 꼬실 때. 알겠죠? 꼬셔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로 주면 회장님은 정산 안 해도 되고, 공무원은 그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정산되어진 내용이 전부 다 정리해서 그 기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걸 어떤데? 탄소를 감축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50km 탔다, 이동했다. 그러면 그 자전거 50km 탄 것에 대해서 탄소 포인트를 10포인트를 준다. 그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탄소 포인트를 한 10만 원을 모았다. 그럼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제 지역화폐로 받는 곳입니다. 이런 이제 순환형 경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에 진출하실 거니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조례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전문가들 불러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들 쭉 아이디어 내죠. 그럼 아이디어 낸 걸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요새는 그 자문위원한테 조례 만들어
GPT에 넣어가지고 야 조례 한번 만들어봐 하면 조례가 그냥 30초 만에 만들어져요. 실제 저는 법을 불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한테 얘기해도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아까 토론회 해가지고 연구 영역 해가지고 연구 영역이 나오면 그거 조례 나오면 다시 절차 거쳐서 의원들 선택해가지고 일하게 되는 게 조례의 절차인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다 생략된 상황입니다. GPT 보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녹음했으면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놓고 야 이게 가능해? 물어보면 가능한 방법과 가능하지 않는 방법을 생성형 AI가 얘기해 줍니다. AI가 지금 GPT-4 기준으로 얘가 IQ가 몇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강소영보다는 똑똑한 건 맞아요. 예, 이제 영재 수준입니다. GPT-4가 1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8 정도인데 박사급이라는 거예요. 박사급도 한 10년 차. 뭐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말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다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양 탄핵했는데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항을 봤더니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은 탄핵 안 됐대. 뭐 가상에서 얘기하지 말래. 아니 미친놈아. 윤석열이 탄핵됐고 작년 몇 월 며칠에 탄핵도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그랬더니 지가 잘해줬더니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GPT가 지금 아까 그걸 5.1에 물어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을 쓰는 책임은 쓰는 사람에게 있지만 GPT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GPT 지금 제미나이 3.0 수준은 아마 IQ가 1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실력은 제미나이는 아마 화가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픈돼서 나왔는데 다 오픈되지 않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건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저는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는 전력을 재생에를 생산하면 전력 피크타임이 태양광인 경우는 주로 2시에서 4시 사이에 태양광을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제주는 전기 소비가 몇 시에 제일 많이 이루어질까요? 네, 저녁입니다. 6시부터 8시 정도가 제일 피크타임입니다. 안 맞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낮에 저장했다가 밤에 써야 되겠죠. 그런데 공장이 없어서 낮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아파트들을 화석연료로 쓰고 있는, 가스를 쓰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전기화시키고요. 그래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대로의 전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린비 모델링이라고 있는데 그린비 모델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전기화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반 개시별 요금제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요금제를 달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요금제가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는 가격이
싸고 잘 생산이 안 될 때는 비싸니까 LG에서 지금 와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노인 보호시설에 히트펌프라는 걸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 유연한 요금제를 선택해서 전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예산 풀려 3기관인데 1.5개월, 1.2기관인데 지금 보시면 전력 수급시 최대 전력이 1.1기가 정도 됩니다. 제주에 보면 2024년 기준에 발전 설비량 기준이고요. 설비량과 생산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풍력과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설비량의 발전량의 한 4배 정도로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거기에 ESS 저장 장치를 달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주 구양리에 햇빛 소금 마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1메가와트 정도 만들어서 연간 1억 원 정도를 생산합니다. 투자비는 한 20억 정도 투자했고요. 20억 투자를 이제 정부가 장기적으로 원자에 대해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원래라면 이제 한 6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점심은 무조건 마을에 같이 모여서 공짜로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버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봉고차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 작은 마을이니까 동네에 나가는 이제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사니까 그래서 1억을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제도가 이제 이러한 마을들을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남원에 가봤더니 남원에 지금 이제 3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원 수만, 그다음에 위미 이런 마을들이 3개 마을, 4개 마을이 모여서 10메가와트씩 했답니다. 10메가와트면 연간 이제 본인들이 투자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간 아까 1메가가 1억 나왔잖아요. 연간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조례를 의원님들이 잘 만들어놔가지고 한 개 마을만 할 수 없도록 해놨더라고요. 곁에 있는 마을 2개랑 2-3개랑 같이 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그 마을들에게 그러니까 메인으로 하는 마을은 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마을은 나눠서 가는. 그래서 미미 3기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인데 한 2-3억 정도, 3-4억 정도를 연간 받을 계획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대전 안덕에도 화순마을도 아마 태양광시설에서 마을 수익을 해서 이익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좀 더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61%가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74.6%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심을 어필하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런가? 네.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후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로 이제 30대
이런 주부들이나 그다음에 뭐 40, 50대 남성들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시민, 이제 기후시민인데 전기차도 전화하고 ESG 실천 기업 제품도 구매하고 전기요약 자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자가용 태양광도 설치하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투자하고 기후정치에 투입하는 이제 우리 제주는 좀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미니 태양광들 이제 보편 사업을 잘 하지 않는데 서울의 여러 구청들은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의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협동조합 만들면 다 우리 편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튼튼히 되어진 곳이 노원구 가면 협동조합이 여러 개 있고요. 근데 노원구에 국회의원이 지금 둘인데 한 분은 의장이고요, 한 분은 기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보면 일출보로 1월 1일 날 갔는데 2,000명씩 갑니다. 열차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열차를 가지고 고객까지 가더라고요. 일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그 지역 안에 많이 만들어놔서 그게 이제 김성환 장관 전 노원구청장이었는데 구청장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이제 결국은 기후 문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낭비처럼 보이는 돈들이 들어가죠. 말 안 되는 태양광에 돈 써야 되고,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풍력에 돈 써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관적으로 보면 혐오시설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경로당 하나 짓는 것보다, 회관 하나 짓는 것보다 지금은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될 거죠. 물론 경로당이 해야 되죠. 제가 제 중요한 시급성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의 1번이 기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생이 위기가 있죠. 출산율이 0.7%입니다.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1800만으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AI를 비롯해 이게 이제 자동화가 가속되어지면서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져나갈 겁니다. 빈부격차만 커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격차 또한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집에 에어컨 다 살고 난방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과 또 환경이 열악한 분들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죠. 서울 온도가 원래 39도, 40도를 넘은 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43도, 44도 이렇게 되면 실제 밭에서 일할 수가 없고, 원래 이제 농작물도 레디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과비를 많이 받는데 그런 현상이 일상화됐거든요. 오늘이라도 당장 태풍이 시속 45, 50 되는 강풍이 불어닥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늘 뒤로 미루어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지망하니까 지방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아마 지방의 의원들 계신데 제가 지방의 의원에서는 제일 고참이죠. 제가 2006년도에 지방에 들어와서 2015년까지 활동을 했고 박원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방 정치가 저는 혼자 하는 정치보다 함께하는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팀플레이하고 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예전 이제 당선자들에게 지방의 의원은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거든요. 외판 사원이기도 하고 열정을 가진 방울 판매 장수이기도 합니다. 뭐든 가지고 와서 팔아야 돼요. 그것이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 지방의 의원 중요한 것,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 측은지심이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나 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많이 지난 건가요? 제가 이제 기후정치를 국회에 와서 기후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기후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AI 관련 국정기획에 참여하면서 AI 문제에 들여다보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분야를 하시겠지만 기후 문제만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AI 가지고 뭐도 모르고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길대로 오면 제일 똑똑한 애들 잘 이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걔가 가끔 거짓말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서울까지 여러 이제 당원 동지들께서 함께 이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귀포에 있는 당원들께서 그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그 강의를 좀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하기 쉽지 않네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할게요. 지방선거도 좋고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좋고.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의원입니다. 이상하게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 너무나도 좋은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와 제주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이 참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양하고 지금 LNG 발전소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 석탄 다음으로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가 정책하고 지역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10년 내에 지어진다면 이게 탄소 배출이나 이런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나 향후
이양 대회에 대한 내용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삼양에 이제 LNG 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150기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환경이랑 평가 공단이 처리돼서 하나는 추진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책 검토가 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에서 이게 타당한지 제주도의 에너지 믹스에 적절한지. 왜냐하면 지금 LNG 발전은 중간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없애고 바로 재생에너지로 갈 수 없는 기술적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를 중간단 브릿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LNG 발전소를 가지고 수소원소로 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게 제주도의 방침이 제주도가 보도되는 내용인데 수소가 그만큼 가능하냐? 나는 사실 기술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제 생각은 저는 그렇거든요. ESC의 저장 장치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에 시민사회단체들과 검토에 보면 ESC 저장 장치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이재명 출범해서 기후에너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원님께 건의사항을 꼭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싶었거든요. 원님이랑 지방의회 같이 활동을 할 때 우리 신천의 BYD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님 모시고 BYD 본사를 다녀온 이후에 그 BYD 본사에서 제주지사를 설치합니다. 그때 원님은 국회에 진출하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테슬라는 국내 환경부의 정책을 통과했다고 하는 테슬라는 진출 기회를 줬고 BYD는 진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YD가 철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봤더니 BYD가 테슬라보다 성능도 좋고 판매량도 좋고 가격도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되게 아쉬웠다. 그리고 그때 삼성 SDI NC산전이 중국 팔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시설들이 중국의 95%가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5%밖에 안 되고 그나마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윤석열 정부 이후에 태양광이 다 망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주에서 노동단지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조례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지는 이 노동단지의 생산 시설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지금 7조 7천억이지만 거기에서 우선 구매를 해주지 않습니다. 전국의 생산 시설들이 와서 여기 영업장 놀이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는데 의원님이 기회가 되면 이 노동단지 지원 특별법에 어떤 생산 시설 아니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강제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을 넣어주시면 지방정부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 규정을 준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가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사업이고 도움되는 사업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촉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농업단지의 경우는 고용을 유발하고 고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버스 스테이션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졌어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우리 이제 뚜껑으로 하는 거 반대 있잖아요. 쉽게 반대했는데 고가 그 추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농공단지 활성화 여러분들도 이제 읍면 지역에 계신 그 의원님들이나 이제 후보님들이나 분들은 좀더 면전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 지원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요. 이 정책이 오늘 강의는 참 의미있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제주도에는 풍력 신청, 해상 풍력 신청하는 게 지금 다 인허가에도 해가지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 전역이 풍력 바람소리로 다 소비가 되는 그런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고,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찬성을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게 개발되는 거죠. 또 재생에너지 시설을 하지만은 그러나 ESS 산업, ESS 분야는 아직도 기술력이랑 자재 기업들 때문에 지금 분화된 상태이고, 그래서 제주에서는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한전에서 전기를 찾는 자리에서 멈춰 있는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차를 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막히는 이런 막힌 현상이 에너지 분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 미래를 내려면 ESS 분야가 빨리 활성화가 되고, 또 이게 광기입으로 해남에 레이더스피 같은 게 있을 때 제주에서 발생되는 남는 전력은 광기입을 통해 가지고 해남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남아돌고 있는 에너지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전에서 개통 접속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속을 하는 거고, 이미 인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발전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한 거고, 지금 이제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을 주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지금 이제 교통이 접속 제한이 되면 사실은 뭐 제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까지 묶어서 전반적인 교통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S 저장 장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많은 국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ESS 저장 장치 우리나라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 얘기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저기 전부가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 평당원인데 민주당이 앞으로 영원히 집권하기 위한 조그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정치하시고 싶은 분들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다음은 때문에 하나만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은 검찰, 국정,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꼬투리 잡히지 마십시오. 이건 첫 번째 일입니다. 진짜 첫 번째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정치하실 분들은 지방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10수년 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주도가 잘 살기 위해서 뭡니까?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조그만 감동이나 뭘 느끼려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조국적인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그게 조국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면 관광객 보통 우리가 아무리 그 국가에서나 무슨 지방정부에서 선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옛날에 포르투갈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포르투갈 끝이 지구 최서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로 돈을 버냐면 최서단 기념 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플래카드 하나 붙여가지고 그거를 그때 당시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관광객 99%가 다 샀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마라도에 우리나라의 최람단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좋은 그 IC 같은 거 붙여서 제주도 모든 이런 관광 같은 거 상품화해가지고 그거를 알려서 판는다. 이거 여러분 하나 하십시오. 예, 좋은 아이디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민주당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가장 민주당에 지금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겁을 당하는 놈들을 물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20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전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맞아볼지 모르지만은 무조건적인 여성 무대 정책,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한 그 차별화, 반드시 여성도 의무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만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여성에 대해서 우리 당은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한국노총 회관입니다. 회관에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그 이원종 배우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와서 마지막 강의합니다. 마지막 강의할 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자, 웃으시고, 웃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그럼 서귀포시 왔으니까 미성군 화이팅 하면서. 얼굴이 가려지지 않게 최대한 위로 바라보고 화장 미소와 함께 위로 던져주시고. 미성군! 박수! 저 헤리티크 헤리티크 갈게요. 그러니까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고석준. 아 예. 그거 봤어요? 너 패는 거 봤지? 그래서 예. 부구나. 혹시 이제 제주시로 가십니까? 또 어디 가야 돼? 어디로? 저 오등동 쪽.